미국 중앙은행의 새 수장 케빈 워시. 이 사람이 의회에서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나라 환율과 대출금리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취임 후 첫 의회 증언, 과연 어떤 신호를 보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의 새 의장 케빈 워시가 하원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방위 통화정책 보고서를 바탕으로 증언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는 연준 의장이 1년에 2번 의회에 나가서 미국 경제 상태와 통화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이기도 하죠. 험프리 호킨스 증언이라고도 불리는 이 자리는 단순한 보고가 아닙니다. 연준이 향후 몇 달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가장 공식적으로 밝히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과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죠. 케빈 워시는 제롬 파월 전 의장과는 꽤 결이 다른 인물입니다. 원래 투자은행 출신이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한복판을 경험한 사람인데요. 당시에도 매파적인 성향, 쉽게 말해 금리를 쉽사리 내리지 않는 쪽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파월 전 의장이 데이터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었다면요. 워시는 인플레이션 통제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인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워시 체제 아래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분간 동결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많고요. 이번 증언에서 워시 의장이 특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연준의 목표치인 2%로 안정적으로 수렴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왜 중요하냐면요.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안정적 하락이기 때문입니다. 연준 의장이 직접 확신이 없다고 말한 것은 곧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거죠. 실제로 증언 직후 미국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했고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한국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면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지금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거든요. 이 격차가 유지되면 외국인 투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갈 유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뛰고 우리가 마트에서 장 볼 때 체감하는 가격도 같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0원만 올라도 수입 원유 가격이 리터당 수십 원씩 반영됩니다. 주유소 기름값, 난방비, 식품, 원재료 가격까지 줄줄이 밀어올리게 되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집니다.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더 내리고 싶지만요. 미국이 버티는 상황에서 우리만 내리면 환율 방어가 어려워지거든요. 금리를 내려서 대출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살려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동시에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 격차를 더 벌려서는 안 된다는 과제도 있죠. 결국 금리 인하 여력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하를 주장하는 쪽과 동결을 주장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요. 다음 금통위 결정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변수는 다음 FOMC 회의의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란 연준 위원들이 각자 향후 금리 전망을 찍어서 공개하는 건데요. 점 하나하나가 위원 한 명의 전망치를 나타냅니다. 점들이 어느 수준에 몰려 있느냐를 보면 연준 내부의 컨센서스가 어디쯤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여기서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나오면요. 원달러 환율은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한국 증시에도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하 전망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면요. 원화 강세와 외국인 매수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미국 금리 이야기에서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하반기 경제 활력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의제는 두 가지였어요. 하반기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첫 번째고요.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가 두 번째였습니다. 당정이 이 시점에 성장 전략 논의에 나선 것 자체가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요. 하반기에는 정책적으로라도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소식이 나온 같은 날 반도체주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이번 당정 논의에서 재정 확대와 규제 완화 카드가 동시에 거론됐다고 분석했는데요. 재정 확대란 정부가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이고요.
규제 완화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적 장벽을 낮추겠다는 뜻입니다. 둘 다 경기 활력을 위한 전통적인 정책 수단이죠. 문제는 시장이 이런 국내 정책 논의보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자체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고요. AI 반도체 수요의 성장 속도에 대한 의문도 겹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연일 변동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국내 정책이 아무리 강력해도 글로벌 수급 환경이라는 더 큰 파도 앞에서는 방파제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입니다. 이게 단순히 수출 통계상의 비중이 아닙니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되면 관련 장비, 소재, 부품 산업까지 함께 살아납니다. 반대로 부진하면 연쇄적으로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는 구조라서 체감 영향은 훨씬 크죠. 반도체가 흔들리면 무역 수지가 흔들리고요. 무역 수지가 흔들리면 원화 가치와 경제 성장률 전망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당정이 아무리 성장 전략을 세워도 글로벌 수급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비유하면요. 국내에서 아무리 좋은 농사 계획을 세워도 날씨라는 외부 변수가 안 따라주면 풍작을 장담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 체크할 숫자가 있습니다.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 특히 HBM, 고대역 폭메모리 수주 물량이 3분기에 어떻게 잡히느냐입니다. HBM은 AI 서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인데요. 일반 D램보다 데이터를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챗GPT 같은 대규모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핵심 부품으로 쓰이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계속 늘릴 것이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 HBM 수주 물량의 방향이 곧 반도체주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3분기 수주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밝은 소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 5,8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 기준 역대 최대치이고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연간 외국인 매출이 6,500억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그 90%를 채운 셈이에요. 이 추세라면 연간 외국인 매출 1조 원 돌파가 사실상 확실시됩니다. 국내 단일 백화점 브랜드에서 외국인 매출만으로 1조 원을 넘긴다는 건요. 한국이 쇼핑 관광 목적지로서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고객 구성의 변화입니다. 2019년에는 외국인 매출의 77.5%가 중국 고객이었습니다. 사실상 중국 의존 구조였죠. 당시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 이른바 유커가 대형 버스를 타고 면세점과 백화점을 돌며 대량 구매하는 패턴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 비중이 48.5%로 내려갔고요. 대신 미국 고객 비중이 1.1%에서 19.1%로 약 19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동남아를 포함한 기타 아시아 국가도 4.4%에서 14.9%로 크게 늘었고요. 중국 한 나라에 기대던 구조에서 전 세계 고객이 고르게 찾아오는 구조로 체질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특정 국가의 정책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매출이 급변하는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7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 때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적이 있었거든요. 면세점과 유통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죠. 고객 다변화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자연스러운 완충 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품목별로 봐도 전방위 성장입니다. 명품 매출이 129.3% 성장했고요. 남성 패션 110%, 여성 패션 89.4%, 화장품 87.3% 올랐습니다. 식음료까지 62.9% 올라서 전 카테고리가 두 자릿수 이상 뛰었습니다. 특히 식음료 매출까지 60%대 성장을 기록한 것은요. 외국인 관광객이 단순히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의 식문화 경험 자체를 소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점포별로는 부산 센텀시티점이 크루즈 입항 확대 덕분에 외국인 매출 전년 대비 230% 급증했습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명동 본점은 방문 고객 3명 중 1명이 외국인일 정도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까지 외국인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요. 한국 관광의 지리적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백화점 한 곳의 실적을 넘어섭니다. K컬처와 한국 관광의 저변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죠. K-팝, K-드라마, K-푸드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된 전 세계 소비자들이요.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서 지갑을 열고 있는 겁니다. 하반기에 확인할 포인트는 인바운드 관광객 수 추이인데요. 특히 미국과 동남아 관광객의 증가세가 유지되느냐가 유통업계 전체의 실적 방향을 가를 변수가 될 겁니다. 항공도선 확대 여부, 비자 정책 변화, 환율 수준 등이 관광객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글로벌 변수입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우리 금리와 환율을 흔들고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수출과 증시를 좌우합니다. 전 세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가 내수 유통의 지형까지 바꾸고 있죠. 세 가지 뉴스 모두 국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깥 세계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야 대응할 수 있는 성격의 이슈들이죠. 내일은 워시 의장 증언 이후 글로벌 시장의 반응을 주목해주세요. 특히 원달러 환율 움직임과 외국인 수급 변화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